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다를 향한 창문을 열며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금기 섞인 바람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윽 스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먼. 준호는 창가에 서서 구룡포 항구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작은 어선들이 하나둘 바다로 향하고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그의 손은 거칠고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평생 과메기를 만지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여보, 아침 먹으러 와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은혜의 목소리에 준호는 천천히 식탁으로 향합니다. 함께한 지 50년. 은혜는 아픈 무릎을 삐걱거리면서도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죠. 두 노부부의 식탁은 소박합니다. 된장국과 김, 그리고 반찬 몇 가지뿐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과메기 손질 많이 해야 하나? 네, 오늘 주문이 좀 들어왔어요. 허허, 작년보다는 나아진 것 같네. 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해 겨울 유난히 팔리지 않았던 과메기가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손에 쥔 돈보다 남은 재고가 더 많았고 그 무게가 어깨를 쿵 짓누르는 것 같았죠. 세월 따라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지만 이 바다가 고향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나아질 거야. 그렇지? 은혜에게 묻는 말이라기보다 꼭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준호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작업실로 향합니다. 작은 창고를 개조한 이곳에서 과메기를 차갑고 신선한 바닷바람에 말리고 정성껏 손질하는 일을 합니다. 창고 한쪽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고 날짜마다 작은 표시가 빼곡합니다. 준호는 오늘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0마리만 더 팔면 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과메기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준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일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과메기 특유의 짭조름한 냄새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준호에게 고향의 향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은혜가 시장 앞 노점으로 나갑니다. 준호가 손질한 과메기를 들고 가는 은혜의 뒷모습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흔적이겠죠. 준호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지? 준호도 얼마 후 시장으로 나가 은혜의 곁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과메기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손님은 뜸한 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만 한번 쓱 주고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조금씩 심상치 않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 예보가 흘러나왔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태풍 소식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과메기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집에 있는 방수포와 처마 보강제가 충분할지 걱정이 앞섰죠. 먼저 들어가. 나는 방수포 좀 더 사서 갈게. 태풍 예보가 나온 여름날.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고 시장에는 소란이 번졌습니다. 준호는 방수포와 집 처마 보강제를 든 채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도 제법 거세졌죠. 해변가 쪽에서는 어선들이 일제히 피항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준호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은혜가 혼자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골목을 돌아 언덕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낑! 낑! 무언가 낑낑대는 소리에 준호는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소리는 길 옆에 버려진 컨테이너 상자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준호의 눈에 새하얀 털뭉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백구 한 마리가 두 마리의 새끼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마리는 다리를 절뚝이며 너무나 아프게 울고 있었죠. 어이구 저런.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미 개인 백구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나 경계가 아닌 무언가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갈 길이 바쁜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늦었고 은혜가 기다릴 텐데. 하지만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참, 며칠 만이야. 결국 준호는
개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놀랍게도 경계하는 기색 하나 없이 준호를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백구는 그의 손등에 코를 슥 가져다 댔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한 행동이었죠. 괜찮아. 이리 와봐. 준호는 백구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개체였지만 새끼까지 안으니 제법 무게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팔은 평생 고기잡이와 과메기 작업으로 단련되어 있었기에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미끄러지려는 방수포와 보강제를 한 손으로 겨우 붙잡으며 그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집 앞에 도착한 준호는 발로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고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품에 안긴 개들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런 걸 데려와요? 준호는 아내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은혜는 개를 무서워했고 특히 집안에 들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었죠. 비 그칠 때까지만 다리 다친 새끼도 있고. 은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이미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도 우르르 쾅쾅 들려왔습니다. 문턱도 넘기지 말고 현관에만 있게 하세요. 절대로 안으로 들이면 안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들을 조심스레 현관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얌전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친 새끼는 여전히 낑낑대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요. 얼마나 아플까. 준호의 말에 은혜는 잠시 새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새끼의 고통이 느껴졌는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약이라도 발라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말에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적어도 개들을 당장 내쫓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약국에서 연고 사올게. 비 좀 그치면. 태풍은 밤새 구룡포를 뒤흔들었습니다. 휘잉 하는 바람 소리와 주룩주룩 쏟아지는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준호와 은혜의 집은 튼튼했습니다. 현관에서는 백구가 새끼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들기 전 슬며시 현관문을 열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약 발라주마. 걱정 마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준호의 말에 백구는 눈을 살짝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여보, 어서 자요. 창문 다 닫았죠. 침실에서 은혜의 부름에 준호는 현관문을 닫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범한 날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저 개들과 어떻게 지낼지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처마 몇 군데가 덜컹거리고 있었죠. 오늘은 이거부터 고쳐야겠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백구와 새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보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새끼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이구, 괜찮으냐? 준호는 몸을 숙여 새끼들을 살폈습니다. 특히 다친 새끼의 다리를 조심스레 만져봤습니다. 새끼는 아픈 듯 낑낑댔고 준호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잠깐만, 약 가져올게. 준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은혜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것들 아직 있어요? 새끼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쳤어. 연고 좀 발라줘야겠어. 에이, 그냥 내보내세요. 길에서 살던 개들인데 뭘. 은혜의 말에도 준호는 묵묵히 약장에서 연고를 찾아 들고 나갔습니다. 거실 한켠에 낡은 이불을 깔고 새끼들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몸을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절뚝이는 새끼의 다리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었죠. 개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준호였지만 그 손길은 세상 다정했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다친 새끼의 다리에 약을 바르는 동안 백구는 준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끼를 위해 해주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은혜의 부름에 준호는 개들에게 물과 남은 밥을 조금 담아주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거실 한켠에 깔린 이불과 개들을 힐끗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이라면서요? 저것들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거예요? 다리가 나으면 딱 일주일만 더 봐주자. 준호의 말에 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안 남편이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끼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물과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저 녀석들 이름이라도 지어줘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은혜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은혜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 그렇게 마음에 들면 아예 우리 집에 살게 하시든가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뭐 어쩌겠어요? 당신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준호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백구는 준호의 옆에 바짝붙어 따르게 되었고 새끼들도 집안을 오물조물거리며 다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벌벌 떨던 은혜도 백구가 주방 앞에서 꼬리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저 애들이 밥 먹는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밥 준비할 때면 어김없이 저렇게 와서 기다리네. 은혜의 말에 준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도 느낀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특히 영리했고 은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 녀석 꽤 똑똑한가 봐. 일주일 후 다리를 다쳤던 새끼는 어느새 절뚝임 없이 쌩쌩하게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정성 덕분이었죠. 이제 약속대로 개들을 내보낼 시간이었지만 준호의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준호와 은혜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름이라도 지어주고 보내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조심스레 미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풍 오는 날 데려왔잖아요. 어미는 태풍이라고 하면 어때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백구는 태풍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두 새끼는 바람이와 파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혜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냥 저 애들 우리가 키우는 게 어때요? 당신도 좋아하고 나도 이제 정들어서 익숙해졌는데. 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를 그렇게 무서워하던 은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진짜?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태풍이가 참 영리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오랜만에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좋네요. 은혜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뜨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풍이네 가족은 준호와 은혜의 집에 정식으로 머물게 되었고 적막하던 집안에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네 가족이 준호와 은혜의 집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개들은 완전히 집안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태풍이가 준호를 깨우고 새끼들은 마당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활기를 불어넣었죠. 특히 다리를 다쳤던 파도는 이제 어느 새끼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과메기 시장에 같이 나가볼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오늘은 왠지 시장이 북적일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태풍이도 데려갈 거예요? 그래, 태풍이도 데려가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준호와 은혜, 그리고 태풍이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어려집에 두고 갔지만 태풍이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아는 듯 자랑스럽게 준호와 은혜를 따라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풍이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나, 준호 씨, 저게는 뭐예요? 너무 예쁘네. 하하, 태풍이라고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왔어? 준호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백색의 털을 가진 태풍이는 분명 눈에 띄는 존재였고 그 영리함은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태풍이는 준호의 과메기 노점 앞에 얌전히 앉아 지나가는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기특한지 사람들은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과메기 좀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린 거라 특히 맛있을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날 준호의 과메기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이 팔렸습니다. 태풍이의 덕분인지 사람들은 준호의 노점에 모여들었고 과메기를 사가면서도 태풍이를 쓰다듬거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혜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정말 잘 되네요. 그러게, 태풍이 덕분인가? 준호는 미소 지으며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죠.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일 태풍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과메기는 날이 갈수록 더 잘 팔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준호네 과메기가 복덩이 과메기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아저씨네 과메기는 복이 들어있다더라. 저 하얀 개가 복을 물고 왔대. 이런 소문이 솔솔 퍼지면서 준호의 과메기는 구룡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오히려 물량이 부족할 정도였죠. 여보, 이제 과메기 재고가 거의 없어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은혜의 신이 난 목소리에 준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른 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은 재고가 산더미라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과메기가 부족할 정도니 말입니다. 준호는 그 모든 것이 태풍이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풍아, 너 정말 복덩이구나. 귀갓길 준호는 태풍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대답하듯 짧게 멍 짖었고 그 소리에 준호와 은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웃음소리는 구룡포의 파도 소리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 과메기는 그 어느 해보다 잘 팔렸습니다. 준호와 은혜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고 태풍이와 새끼들 덕분에 집안은 항상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이와 파도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가고 있었고 태풍이는 여전히 든든하게 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해였네. 한 해의 마지막 날 준호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태풍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준호는 마루에 누워있는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눈을 반짝이며 준호를 바라봤죠. 준호는 태풍이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이 많겠지? 준호의 물음에 은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에겐 이제 태풍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준호와 은혜 그리고 태풍이네 가족에게 새해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구룡포의 바다는 겨울의 차가움을 벗고 조금씩 따스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준호와 은혜의 집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태풍이와 바람이 파도는 그 꽃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준호는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좋아하는 상추와 고추를 심기 위해서였죠. 여보, 점심 먹으러 오세요. 은혜의 부름에 준호는 호미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태풍이도 졸졸 준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일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준호가 어디를 가든 태풍이는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탁에 앉아 은혜는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안 나가요? 오늘은 텃밭 좀 정리하고 쉬려고. 어제 과메기도 많이 팔렸으니까. 준호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준호의 과메기는 구룡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복덩이 과메기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이제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태풍이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태풍이도 그를 따라 나갔고 바람이와 파도는 이미 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텃밭 일을 계속하는 동안 태풍이는 마당 구석을 갑자기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땅을 파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태풍이가 계속해서 바로 그 자리만 파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태풍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호는 호미를 내려놓고 태풍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풍이는 준호를 보자 짧게 멍 짖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듯한 행동이었죠. 준호는 궁금증에 태풍이가 파고 있는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땅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돌멩이처럼 생긴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돌과는 달랐습니다. 표면에서 희미한 빛이 돌고 있었고 무게도 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게 났지? 준호는 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태풍이가 다시 멍멍 짖고는 준호의 바지를 물고 살짝 당겼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준호는 태풍이를 따라 마당 담장 너머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아래로 바다가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태풍이는 언덕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 틈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찾은 거야? 태풍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비슷한 돌들이 더 있을 것 같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일단 발견한 돌을 주머니에 잘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은혜에게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도 그 돌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은데. 태풍이가 마당에서 발견했어. 저 뒷산 바위 틈에 더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가서 좀 더 살펴봐야겠어. 저녁이 되자 준호는 시장에 나가 그 돌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지인 중에 돌에 관심이 많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돌을 보여주자 이웃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준호 씨, 이거 보통 돌이 아닌데요? 어디서 났어요? 우리 태풍이가 찾았어. 집 뒷산 바위 틈에 더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 혹시 희귀광물 아닐까요? 제가 아는 지질학 교수님께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마침 내일 포항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준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이웃과 함께 지질학 교수가 준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내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희귀보석 원석입니다. 바닷가 인근 암석층에서 간혹 발견되는 광물인데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하셨다고요? 준호는 태풍이가 돌을 발견한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태풍이를 데리고 교수를 안내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들은 실제로 수천만 원 이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교수의 말에 준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니. 그것은 준호와 은혜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혜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은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요? 그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원하면 사겠다고도 하셨어.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팔 거예요? 준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태풍이와 새끼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돌을 팔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준호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분명 필요했지만 태풍이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생각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난 이 돌이 태풍이 덕분에 찾은 거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간직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준호는 마루에 앉아 그 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돌은 분명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이 그 돌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낯선 생명이 가족이 된 것, 매일 웃으며 과메기를 팔게 된 것, 그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보, 그 돌 생각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이 돌은 절반만 팔고 나머진 우리가 간직하려고 해. 돈도 필요하지만 태풍이가 준 선물이니까 완전히 손에서 놓고 싶진 않아. 은혜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지질학 교수에게 연락해 자신의 결정을 알렸고 교수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돌의 절반 가치에 해당하는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수리도 하고 과메기 가게도 조금 넓혔으면 해.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태풍이와 바람이
파도가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네 집도 하나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는 그런 남편의 마음씨에 감동받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집수리를 시작했고 과메기 가게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는 태풍이네 가족을 위한 아늑하고 튼튼한 집을 만들어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준호는 그저 웃으며 우리 복덩이 태풍이 덕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태풍이 구룡포에 접근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집처마와 지붕을 새로 손봐둔 터라 걱정이 덜했지만 바다에 나간 어선들과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이번 태풍은 작년보다 더 셀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걱정되네요. 그러게. 내일은 시장도 쉬는 게 좋겠어. 태풍이 몰아치기 전날 준호는 태풍이를 데리고 항구를 거닐었습니다. 어선들은 대부분 피항에 있었고 사람들은 집을 단단히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은 준호에게 태풍이는 또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이번엔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준호는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닷물에 흠뻑 젖었지만 아직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죠.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군인증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것이지? 준호는 군인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름은 박영철이었고 생년월일로 봐서는 지금 90이 넘었을 나이였습니다. 준호는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룡포에 오래 산 사람들 중에 그런 이름의 어르신이 있었던 것 같았죠. 태풍아, 이건 어디서 찾았어? 태풍이는 다시 바다 쪽을 향해 멍 짖었습니다. 준호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은혜에게 지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갑의 주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 아직 살아계시다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일 테니까. 박영철. 맞아요. 마을 북쪽에 혼자 사시는 그 할아버지 아닌가요?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다는 은혜의 말에 준호는 손가락을 딱 소리나게 쳤습니다. 맞습니다. 구룡포 북쪽 언덕에 혼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 젊을 때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돌아왔을 때 가족을 모두 잃으셨다는 슬픈 사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홀로 살면서도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내일 태풍이 지나가면 꼭 찾아뵈어야겠어. 그날 밤 태풍은 구룡포를 강타했습니다. 무서운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온 밤을 채웠지만 준호의 집은 새로 손본 덕분에 별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와 새끼들도 새 집에서 안전하게 밤을 보냈죠. 다음 날 날이 갠 후 준호는 태풍이를 데리고 박영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위 조그만 집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박영철 어르신. 잠시 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시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어르신 것이 아닌지 해서요. 준호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든 할아버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 태풍이가 바닷가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흔들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군인증과 낡은 사진을 보자 주름진 눈가에서 끝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0여 년 전 전쟁이 한창이던 때 군인이었던 그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가족은 행방불명이었죠. 이건 내가 군에 입대하던 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요. 내가 가족을 잃기 전 마지막 추억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깊은 슬픔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풍이는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지갑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전장에서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던 거요. 부상을 입고 후송될 때 잃어버렸는데 이게 어떡해.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갑을 몇 번이고 쓸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발견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태풍이가 어제 바닷가에서 물고 왔습니다. 마치 어르신을 위한 선물처럼 말이죠. 준호의 말에
할아버지는 태풍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풍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더니 그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구먼.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보물을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할아버지는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르신,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야겠구먼. 이런 귀한 선물을 가져다 준 개를 키우는 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 그날 이후 박영철 할아버지는 종종 준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풍이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태풍이가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찾아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따뜻하게 퍼졌고 태풍이는 동네 복덩이로 불리며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 저게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복을 막 가져다 주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게요. 태풍이가 우리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장 사람들의 말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풍이가 온 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메기 장사는 번창했고 희귀 광물을 발견한 덕분에 집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철 할아버지와 같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구룡포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태풍이와 복덩이 과메기 이야기를 담은 작은 연극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에는 준호와 은혜, 그리고 태풍이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대 앞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연극이 되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은혜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외로운 노부부였는데 말이죠. 연극이 끝나고 마을 이장은 준호와 은혜, 그리고 태풍이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그들은 무대에 올랐고 태풍이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을 아는 듯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준호 씨와 은혜 씨, 그리고 우리 마을의 복덩이 태풍이,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구룡포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태풍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만약 자신이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이런 행복은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와 은혜는 태풍이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살랑이는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바다는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태풍이는 앞서 걸으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곤 했죠. 여보, 행복하죠? 은혜의 물음에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바다마을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리고 뜻밖의 선물처럼 찾아온 태풍이네 가족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태풍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준호의 말에 은혜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살랑이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이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차마 돌아서지 못했던 한 발걸음이었을 뿐입니다. 구룡포의 바다는 겨울을 맞이하며 또 다른 깊고 푸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조금 높게 일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은혜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마당에 새로 지어진 태풍이네 집에는 작은 전등까지 달려 밤에도 은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과메기가 정말 잘 팔렸네요. 저녁 식사 시간, 은혜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복덩이 과메기는 이제 구룡포를 넘어 포항 전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준호는 마을 청년 둘을 고용해 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 다행히 영수와 민철이가 도와주니 한결 나아졌지. 다 태풍이 덕분이에요. 우리 집에 복을 한가득 가져다 준 거죠? 은혜의 말에 준호는 거실 한켠에 누워있던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고개를 든 태풍이를 향해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 네 덕분이야, 태풍아. 저녁 식사 후 준호는 마루에 앉아 태풍이의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즐기는 듯했고 바람이와 파도도 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박영철 할아버지, 오늘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은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태풍이의 털을 빗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정기검진이라고 하셨어. 나이가 많으시니 건강 조심하셔야지. 박영철 할아버지는 이제 준호와 은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들의 집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태풍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풍이가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것을 항상 고맙게 여겼고 태풍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 모시고 바닷가에 가기로 했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주 가셨던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어머,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같이 갈까요? 그럼 더 좋지. 점심도 같이 먹고 오자. 준호와 은혜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풍이는 마치 내일의 계획을 모두 이해한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런 태풍이를 보며 준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태풍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호와 은혜의 삶에 찾아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은혜는 박영철 할아버지를 모시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태풍이도 물론 함께였죠. 할아버지가 안내한 곳은 구룡포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바위 해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아련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18살 때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여기였어. 그때만 해도 이 해변은 고운 모래가 가득했지. 우리는 여기서 조개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었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리운 옛 추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혜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고 태풍이는 할아버지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곳에 와보니 모든 게 변했어. 하지만 바다만큼은 그대로구먼.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변해도 바다는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은혜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떡갈비까지. 바닷가에서 먹는 점심은 그 어느 때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은혜씨, 이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하네. 이런 따뜻한 정이 참 그리웠어. 할아버지의 칭찬에 은혜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은혜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어 준호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태풍이는 해변을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와 파도는 집에 두고 왔지만 태풍이는 혼자서도 즐겁게 놀았습니다. 때로는 물가에 다가가 파도와 장난치기도 하고 부드러운 모래 위를 힘껏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먼.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태풍이는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아마 바다에서 태어났나 봐요. 허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는 너희와 함께여서 더 행복할 거야.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태풍이는 앞장서 걸으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마치 그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듯한 늠름한 모습이었죠. 집에 도착한 후 준호는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구룡포의 저녁 노을은 특히나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 위로 퍼지며 마치 바다가 불타는 듯한 장엄한 광경을 만들어냈죠. 은혜가 잘 말린 과메기와 막걸리를 들고 나왔고 할아버지와 준호는 그것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태풍이도 그들 곁에 얌전히 앉아 때때로 건네주는 과메기 조각을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저녁이 또 있을까? 준호의 말에 은혜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할아버지는 준호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준호는 태풍이네 집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와 파도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태풍이는 마당에서 총총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풍아, 들어가서 자렴. 준호의 말에 태풍이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
준호는 마루에 앉아 잠시 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태풍이를 만나기 전과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바람 차요. 은혜의 부름에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를 반겼고 사랑하는 은혜의 미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차마 돌아서지 못했던 작은 발걸음이었을 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망설임의 순간. 그때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태풍이는 내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비를 맞으며 덜덜 떨고 있던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나의 작은 용기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으니까요.